안녕하세요.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요즘 들어 스토킹 사건으로 인한 살인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지만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스토킹 행위 그리고 스토킹 범죄를 하였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스토킹 행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어디서 지켜본다거나, 그리고 계속 우편이든 핸드폰이든 연락을 계속 취한다거나, 그리고 뭔가의 물건을 계속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하는데요. 스토킹 범죄라는 것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때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우선 경찰이 그 범죄자, 스토킹 행위자한테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면서 긴급 응급 조치를 취합니다. 이 긴급 응급 조치라는 게 뭐냐면은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 부근의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자통신 같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문자나 전화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스토킹 행위가 있게 되면은 경찰이 긴급 응급 조치를 취하는데, 그 긴급 응급 조치에 따라서 이 스토킹 행위자는 피해자한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자, 물론 이제 이후에 검사가 봤을 때 이제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 긴급 응급 조치에서 나아가서 잠정 조치라는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잠정 조치라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국은 이 스토킹 범죄자가 접근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처분을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과태료, 벌금형, 징역형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훨씬 효과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 스토킹 행위를 고작해야 경범죄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스토킹 행위 그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그 스토킹 과정에서 수반되는 모욕이라든지 협박, 명예훼손, 폭행, 이런 것들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스토킹 처벌법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스토킹 행위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 스토킹 범죄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면은 아까 긴급 응급 조치라든지 이런 거랑 상관없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스토킹 범죄자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스토킹 범죄를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년 이하라든지 5년 이하 징역이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닌 것이죠. 다만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의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구제 절차도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까지가 스토킹 행위이고 어디부터가 스토킹 범죄인지에 대해서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다소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스토킹이 있었다.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상황이 있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스토킹 행위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은 스토킹 범죄라고 볼 것이냐, 이 판단이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법이 만약에 시행된 지 오래돼서 선례가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그 선례에 맞춰서 수사가 진행되겠지만, 지금처럼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첫 번째 메커니즘이죠. 스토킹 행위로 봐서 긴급 응급 조치를 하고 혹시나 그것을 위반했을 때 처벌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애초부터 이거를 스토킹 범죄라고 인지해서 바로 처벌을 위해서 수사를 진행할지, 이 부분을 수사기관이 임의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임의로 법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서
전혀 다른 처벌에 처해질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뭐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임의로 법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결국은 범죄자로서는 처벌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범죄의 예방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결국은 스토킹 행위든 스토킹 범죄든 결국은 그 스토킹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를 충분히 예방하면서도 행위자한테 예측 가능성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방향으로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이영 의원이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스토킹 행위자가 긴급 응급조치를 위반했을 때 종전에는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에 처해졌던 것을 곧바로 징역이라든지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어떤 구조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 남자친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스토킹을 하는 것 같다, 스토킹을 한다 이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 번 상담해드렸던 적이 있었고, 뭐 이게 실제로 더 안 좋게 풀려가지고 사건으로 이어졌던 그런 안타까운 기억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라도 이 스토킹 처벌법이 입법된 덕분에 사실은 스토킹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그 부분이 범죄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사회가 공론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이 입법됐다는 것만으로 이 스토킹 범죄가 바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불안함이 사라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도입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충분히 범죄화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는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만 스토킹 행위와 범죄의 구분이 사실은 좀 모호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문제의식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